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낯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조금 낯설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들도 많으실 텐데요. 중소벤처기업부 박상엽 사무관님 모시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궁금한 점들 해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 거래개선과 사무관 박상엽입니다. 오늘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면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쉽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수탁 위탁 거래가 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탁 위탁 거래는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정의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게 물품, 부품, 반제품,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을 위탁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즉,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거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수탁 기업이 의뢰를 맡은 쪽이고 이제 맡기는 쪽은 위탁 기업인 거고요. 제조나 공사 같은 일을 다른 기업에 맡기는 일을 위탁 수탁 거래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하지만 다른 기업에 일을 맡기는 거래가 모두 수탁 위탁 거래인 것은 아니고 단순 구매나 판매 위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 위탁 기업에 해당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탁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위탁 기업이 되려면 제조, 공사, 가공 등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여 경제적 이익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조, 공사, 가공 등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위탁기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업으로 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업으로 한다는 건 경제적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걸 뜻합니다. 이건 영리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받는 활동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수탁 위탁 거래를 한다면 이때 이 공공기관도 위탁기업으로 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공기관도 제조, 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같은 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면 이를 업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수탁 위탁 거래를 진행하면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약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이런 활동을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공공기관이 그런 활동을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에 특정 공공서비스의 공급 및 영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면 업으로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일회성으로 특정 사업을 수행했거나 본래 설립 목적과 관계없이 임시로 진행한 경우라면 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공공기관도 위탁기업이 될 수 있지만 그 전제에는 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은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지만 공공기관은 조건에 따라서 위탁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해가 확실하게 됐네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는 연동제 적용 거래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볼까 합니다. 사무관님, 이 연동제가 적용되는 원재료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재료비가 주요 대상이고요. 공급 원가에서 재료비에 해당하는 원재료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나 기타 경비는 연동제의 의무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탁 기업이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를 위탁받았다면 그때 이 원재료는 시멘트일까요? 아니면 레미콘이 되나요? 수탁 기업이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어떤 것을 구매해 오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탁 기업이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시멘트, 모래, 자갈을 각각 구매해 왔다면 시멘트, 모래, 자갈 각각을 연동의 대상인 원재료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이미 만들어진 레미콘을 구매한 경우라면 그 레미콘이 원재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을 구매해 와서 만들었는지가 적용 대상이 달라지는 거네요.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이 무형 자산도 원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무형 자산은 원재료가 아닙니다. 무형 자산은 특허권이나 영업권처럼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로 경비로 분류됩니다. 다만 특정 무형 자산이 납품 물품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원재료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재료와 관련된 마지막 질문입니다. 환율도 연동제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환율 자체는 원재료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연동제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율이 원재료 구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가격 지표를 설계할 때 환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환율을 반영하는 방식이 잘 와닿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국내 원화 기준지표의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가 철강인 경우 국내 철강회사에서 고시하는 원화 기준 판매 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달러 기준지표를 할 경우에는 만약에 LME 런던 금속거래소 지수와 같은 달러 기준 가격 지표를 활용하고 싶다면 해당 달러 기준 가격을 가격 고시 시점의 환율로 원화로 환산을 해서 기준지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니지만 이 환율이 영향을 줄 때에는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원재료의 가격 변동과 환율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계약 단계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정 체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기업들이 표준 연동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표준 연동계약서를 통해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법정 의무 기재 사항들을 모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약정한 대로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약정서의 형식은 표준 연동계약서를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 간 거래의 특성에 따라서 기본 거래 계약서에 연동사항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연동약정을 체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연동계약서는 하나의 참고 예시일 뿐이고 중요한 건 연동 내용을 정확하게 약정서에 기재하고 또 이행하는 거겠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동약정서는 수탁 위탁 기업 간 거래 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요, 반드시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계약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은 기업 간 협의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추가 약정을 통해서 연동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약정의 예외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동약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약정서에 연동사항을 적어야 할까요? 조금 복잡한데요. 우선 연동약정의 예외 사유에는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인 경우, 1억 원 이하의 소액 계약인 경우, 그리고 수탁 위탁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위탁 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그리고 단기 계약, 소액 계약의 경우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미연동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히 적도록 하여 그 합의가 수의탁 기업 간의 진실한 의사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연동 합의일 때는 완전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렇다면 일회성이나 단발성 거래의 경우에도 이런 연동제가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회성이나 단발성 거래라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계속적인 계약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거래라도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단발성 거래라도 일정 기간 이상이면 연동제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거래 형태나 빈도와 상관없이 거래 기간에 따라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연동제 협의와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원가 정보 요구와 관련된 질문들을 드려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동제 협의와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원가 정보 요구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연동제 협의를 위해서 원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 정보 요구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연동약정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동약정과 무관한 과도한 영업비밀 요구는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동과 직접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는 정당한 요구사항이고 이를 넘어선 요구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예외 사유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은 발주서당 금액, 계약 건당 금액, 연간 입고 금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납품대금은 기본적으로 수의탁 거래 계약에 따른 물품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례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 방식에 따라서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건의 계약에 위탁 물품과 단순 구매 물품이 혼재된 경우 납품대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이 경우에 위탁 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 산정하면 됩니다. 단순 구매 물품은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계약 대금이 아닌 위탁 물품에 한정된 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계약서에 여러 물품이 있더라도 연동제는 위탁 물품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프로젝트가 중간에 종료돼서 당초 2억 원이었던 공사가 1억 원으로 줄어들 경우에 이럴 때도 연동제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처음 계약 당시에 연동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전히 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중간에 금액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최초 약정 시점의 조건에 따라서 연동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 중간에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이 초기 약정 조건에 따라서 연동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씀이네요.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볼 텐데요. 위탁 기업이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연동제 위반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위탁받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약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약정 없이 납품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위탁기업의 연동약정 체결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 없이 진행된 경우 기업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내용이군요. 다음 질문입니다.
연동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했을 때 이 피해를 입은 수탁 기업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수탁 기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거나 자율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또한 수위탁 거래 종합 포털을 통해서 자율 조정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고, 익명으로 법 위반 사항을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 기업이 연동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시정조치, 벌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 기업은 신고나 상담을 통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위탁 기업은 연동제를 위반하면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되는 거군요. 그럼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위탁 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을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미연동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행위는 상생협력법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탁 기업이 연동약정 체결을 회피하기 위해서 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선 과태료가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에는 3천만 원, 2차 4천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벌점 부과가 될 수 있는데요. 미연동 합의와 관련된 탈법 행위의 경우에는 5.1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그 외 탈법 행위 유형에는 3.1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탈법 행위가 발생하면 과태료와 함께 시정조치나 개선 요구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탁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회피를 하려고 한다면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겠군요. 네, 조정 주기나 조정일과 관련된 질문들도 있습니다. 혹시 조정 주기를 특정 기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탁 기업이 요청한 때 이렇게 적을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조정 주기는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연동제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원재료 가격 변동이라는 리스크를 사전에 분담하기 위한 약정인데, 이를 수탁기업의 요청에만 한정하게 되면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수탁, 위탁 기업 간 협상력 차이에 따라 수탁 기업이 연동 요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동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을 설정하는 건 위법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연동제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조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다음은 연동약정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2개 이상일 경우 이 모두 연동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요 원재료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각이 개별적으로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각 원재료별로 연동 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 일부 원재료에 대해서만 연동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동 대상이 아닌 원재료에 대해서는 미연동 합의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 원재료가 있을 때 각각 연동 조건을 설정하거나 또는 제외 여부를 명확히 기록해야겠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가지 원재료가 각각 납품대금의 9%를 차지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각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지 않으면 주요 원재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하여 임의로 연동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10% 기준은 필수 조건이지만 합의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오늘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중요한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연동제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건 상생협력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이 현장에서 적용될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기업 간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박상혁 사무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